2017년 1월 4일 오후 7시 중국 선양의 한 아파트. 창문 밖으로는 낯선 중국어 간판들이 네온 사인을 밝히고 있었고 방 안은 어둠이 짙게 걸려 있었습니다. 17세 여고생 수지는 잠긴 문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빼앗긴 지 오래였고 이 노트북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카카오톡 메시지 창.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지금 중국 어딘가에 갇혀 있어. 무서워. 그 사람이 600만 원 보내지 않으면 날 팔아넘긴대. 제발 경찰에 알려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수지는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끕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귀를 기울이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2017년 12월) 말, 대한민국은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바빴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는 방학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수진에게 해외여행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SNS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카페 사진, 맛집, 인증샷, 그리고 각종 이벤트 광고들이 피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게시물이 수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여행 이벤트! 응모만 하면 보름간의 무료 중국 여행 당첨 기회! 화려한 중국 관광지 사진들과 함께 올라온 이벤트 공고였습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상하이 야경까지 수진이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사진 속에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별 생각 없이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응모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되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수진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응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응모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첨자는 12월 20일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수진은 금방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2월 20일 오후에 수진의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차이나 투어라는 여행사였습니다. 제목은 축하합니다. 중국 여행 이벤트 당첨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였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니 자신의 이름과 응모했던 정보가 정확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항공권 예약 정보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선양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이었습니다. 출발일은 12월 29일, 2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당첨된 거야? 그녀는 즉시 엄마에게 달려가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메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던데 진짜 맞는 거 같니? 하지만 수진은 이미 여행사 홈페이지까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럴듯한 사이트였고 회사 소개와 연락처도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메일에는 항공권과 숙박은 저희가 모두 제공하며 추가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공항에서 픽업하여 전 일정을 함께 동행합니다. 수지는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항공권도 다 나왔고 숙박비도 안 된대. 나 중국 진짜 가보고 싶었잖아. 그리고 가이드도 계속 같이 다닌대.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절한 여성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이벤트 당첨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자세한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김인모 가이드님이 공항에서 픽업해서 전 일정 동행하실 거예요. 혹시 여권은 있으시죠? 수지는 작년에 수학여행 때 만든 여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12월 29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춰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수지는 여행용 캐리어와 백팩을 메고 설레는 표정으로 출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팩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여행 중 사진을 편집하려고 가져온 노트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가이드분이랑만 다니고 매일 저녁 전화해야 한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빠. 걱정하지 마. 가이드분이 계속 같이 계신데. 출국 수속을 마친 수지는 부모님께 손을 흔들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본 딸의 마지막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인천을 출발해 오후 2시쯤 중국 선양 타오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낯선 중국어 안내 방송이 귓가에 울렸고 주변에는 중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박수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남자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가이드 김인모입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의 미소는 친근해 보였고 말투로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인모는 수진의 캐리어를 들어주며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수진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따뜻했습니다. 김인모가 준비한 차는 깔끔한 흰색 승용차였고 그는 수진을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호텔 체크인하고 푹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시작할게요. 피곤하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호텔방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가이드분도 친절하시고 호텔도 깨끗해. 걱정하지 마. 엄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조심하고 매일 연락해야 한다. 수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부터 관광 시작한대.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낼게. 통화를 끝낸 수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상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을. 다음 날부터 이틀간 수지는 정말로 관광을 했습니다. 김인모는 약속대로 선양의 유명 관광지들을 안내했습니다. 선양 고궁을 둘러보고 북릉 공원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인모는 마치 친삼촌처럼 수진을 챙겨줬습니다. 식사 때마다 이것도 먹어봐. 이게 선양 면물이야. 라며 음식을 권했고 추운 날씨에는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어. 라고 신경 써줬습니다. 수지는 점점 경계심을 풀고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인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김인모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인데요? 김인모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면 알아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지는 의심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이 적어지고 주변이 한적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예요? 김인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는 제 친구 집이에요.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요. 금방 갈 테니까 같이 올라가요. 추운데 차에서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수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어두웠고 조명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인모가 한 집 문을 열쇠로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인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근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김인모는 한 걸음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 안 통하나? 휴대폰 빨리 내놔. 수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이미 벽이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김인모의 눈빛은 지난 사흘간 보았던 친절한 삼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인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순순히 줘. 소리 지르거나 저항하면 다칠 수도 있어.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협박과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인모는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아. 김인모는 수진을 안쪽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급히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7층 높이였고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설령 열린다 해도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캐리어와 백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인모가 차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무료 여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떡하지? 수지는 중얼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손 흔들려 웃던 엄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아빠. 엄마, 아빠, 제가 멍청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목도 말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백팩을 뒤적이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 여행 중 사진을 편집하려고 가져온 노트북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노트북,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을까? 이 낡은 아파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까? 수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와이파이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개의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파트 다른 집들의 공유기 신호였습니다. 대부분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 와이파이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연결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카카오톡을 떠올렸습니다. 카카오톡은 PC 버전이 있었고 노트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카카오톡 PC 버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로그인을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친구들과 가족들의 대화창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엄마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엄마가 온라인 상태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위험해. 중국에서 납치당했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줘. 메시지를 보낸 후 수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인모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수지는 황급히 노트북을 침대 밑에 밀어넣고 담요로 가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인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생수 한 병과 컵라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배고프겠지? 그는 무표정하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김인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너가 순순히 협조하면 다치지 않아. 며칠만 참아.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며칠이요? 얼마나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김인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 부모님한테 달렸지. 돈만 보내주면 바로 보내줄 거야. 돈. 수지는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는 건데요? 김인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600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해. 수진에게 600만 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아빠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김인모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을까? 김인모는 수진의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그는 수진의 휴대폰으로 엄마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고 곧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김인모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따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어디 있어요? 김인모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싶으시면 600만 원을 준비하세요. 내일 저녁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우리 딸! 당신 누구야? 우리 딸 어딨어? 수진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김인모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김인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따님을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겠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조직이 많습니다.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못 찾으실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온몸이 떨렸고 김인모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모님이 똑똑하게 행동하길 바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상한 짓 하면 너한테 좋을 게 없어. 그는 방을 나가며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실까?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구하실까? 그리고 설령 돈을 보낸다 해도 김인모가 정말 자신을 보내줄까? 믿을 수 있을까? 수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지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카카오톡에 엄마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방금 이상한 남자한테 전화 받았어. 너 어디 있어? 엄마가 메시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수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중국에서 납치당했어. 그 가이드가 날 가뒀어. 휴대폰 빼앗겼고 지금 노트북으로 연락하는 거야. 제발 경찰에 신고해줘. 빨리.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엄마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아빠랑 경찰서 가고 있어. 수진아, 버텨. 꼭 구할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수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찾으려면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선양이 어느 아파트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였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 위치를 알려주지?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창밖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지는 노트북에 내장된 웹캠으로는 창밖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안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여행 중 예쁜 사진을 찍으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고 창문 쪽으로 다갔습니다. 밖에서 김인모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향해 살인 셔터를 눌렀습니다. 중국어 간판들, 건물 외관, 도로 표지판 등 보이는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엄마에게 전송했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갇힌 곳에서 찍은 사진이야. 경찰한테 보여줘. 이걸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메시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엄마로부터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지금 경찰서야. 경찰관님들 다 보고 계셔. 수진아, 조금만 버텨. 꼭 구할게.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것입니다. 자신은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인모가 노트북의 존재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수진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이 노트북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경기도 이천. 부모님은 이천 경찰서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은 핸들을 쥔 채 하얗게 떨리고 있었고 엄마는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계속해서 수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빨리요. 우리 딸이 위험해요.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차는 저녁 7시가 넘은 어두운 도로를 달렸고 10분 만에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차에서 내려 경찰서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저희 딸이 중국에서 납치됐어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민원실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아빠가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딸이 중국 여행 갔다가 납치당했습니다. 범인이 방금 전화해서 600만 원 보내라고 협박했어요. 딸이 지금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몇 분 후 형사과 김경희가 내려와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김경희는 노트북을 펴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딸이 중국 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것, 12월 29일에 중국으로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저녁 낯선 남자에게서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것.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지금 따님과 연락이 되나요? 엄마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요. 딸이 노트북으로 연락하고 있대요. 경찰관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즉시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최 형사, 박 형사, 여기 와보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두 명의 형사가 달려왔고 김경희는 상황을 빠르게 브리핑했습니다. 17세 여학생이 중국에서 납치됐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진도 전송받았습니다. 최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어 간판, 아파트 건물, 도로 표지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로 위치 추적이 가능할까요? 박 형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IP 추적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어 간판들을 분석하면 대략적인 지역은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계속 따님과 연락하세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꽉 쥐고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경찰관님들이 다 여기 계셔. 네가 보낸 사진 분석하고 있어. 혹시 창밖에 보이는 다른 것 있으면 더 찍어서 보내줄래? 중국 선양의 아파트 방에서 수진은 엄마의 메시지를 보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건물 번호판,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 멀리 보이는 대형 건물까지 찍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엄마, 더 보냈어. 이게 도움이 될까? 메시지를 보내고 수진은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김인모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노트북 화면 밝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리도 완전히 껐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이천 경찰서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파견된 IT 전문가 이 팀장이 노트북을 펴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부모님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듯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이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왔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주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지역은 특정했습니다.
김경희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외교부에 연락하겠습니다.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김경희는 긴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는 즉각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0분 안에 영사관에 연락하고 중국 공안에 공조 요청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김경희는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 공조가 시작됩니다. 중국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넓었고 선영시만 해도 인구 8천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IP 주소만으로는 정확한 건물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형사가 수진이 보낸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중국어 간판, 이건 동북요리집이네요. 그리고 이 건물 외관 색깔과 구조를 보면 그는 인터넷에서 선양시 아파트 단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아파트 단지가 나왔지만 사진 속 건물과 비슷한 구조를 찾는 것은 마치 바늘찾기 같았습니다. 그때 이 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IP 주소를 더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선양시 유일가게 한 아파트 일대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접속한 와이파이 신호 이름이 APT701입니다. 아파트 701호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01호? 그럼 7층이란 얘기네요. 사진에서 높이도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정보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양시 외곽의 한 아파트, 7층 아파트, 동북요리집 근처.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있는 아파트가 몇 층이야? 그리고 건물 외벽 색깔이나 특징 있으면 알려줘.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7층이야. 건물은 회색이고 낡았어. 엘리베이터로 올라왔는데 7층 버튼 눌렀어. 그리고 복도가 되게 좁았어. 이 정보는 즉시 경찰에 전달되었고 박 형사는 검색 조건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회색 외벽, 낡은 건물, 7층 이상, 훈남구. 지역, 후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가자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선양시 공안국에서 특수팀을 편성 중입니다. 정확한 위치만 특정되면 즉시 구출 작전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혹은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서 불어나게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메시지 창에는 계속해서 격려의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버텨. 경찰이랑 중국 경찰이 다 협력하고 있어. 곧 찾을 거야. 무서워도 침착하게 있어. 노트북 절대 끄면 안 돼. 그게 유일한 연락수단이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꼭 버틸게. 엄마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 9시쯤 김인모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노트북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먹은 거 치워. 김인모는 차갑게 말하며 컵라면 용기를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용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김인모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려면 지금 가. 5분 준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다른 집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소리쳐서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김인모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수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김인모는 또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수지는 귀를 기울여 김인모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화장실 다녀왔어. 복도 구조 좀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복도 끝에 있고 계단은 반대편에 있었어. 혹시 도움 될까? 이 정보도 경찰에게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건물 구조에 대한 정보는 구출 작전을 펼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천 경찰서에서는 밤새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수진이 보낸 모든 사진과 정보를 토대로 구글 지도와 중국 지도 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간판의 폰트와 스타일, 그리고 주변 건물 배치를 보면 그는 몇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보 건물 3곳을 특정했습니다. 이 3곳 중 하나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 정보는 즉시 중국 공안에 전달되었습니다. 심양시 공안국에서는 이미 특수부대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서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수진도 잠들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사람 지금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아. 조용해. 수진아, 조금만 더 버텨. 곧 구하러 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메시지는 6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에게는 이 연결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부모님에게는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월 5일 새벽 12시 중국 선양시 공안국 특수작전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팀장인 왕경감은 벽에 붙은 지도를 가리키며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녀가 납치되어 이 3곳 중 한 곳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IP 추적 결과와 사진 분석을 종합하면 훈난구 일대입니다. 지도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3개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모두 7층 이상의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어느 건물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경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측과 실시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통해 최종 위치를 확인할 것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범인이 눈치채기 전에 구출해야 합니다. 모두 대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같은 시각, 수진이 갇힌 방.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엄마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끄면 연락이 끊길 것이고 그러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45%였습니다. 충전기는 캐리어 안에 있었지만 중국 콘센트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중국 경찰이 3곳 후보지를 좁혔대.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지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인모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옮기자.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옮긴다고? 다른 곳으로? 그럼 경찰이 찾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수진은 황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 내일 아침에 다른 데로 옮긴대.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이천 경찰서에서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었습니다. 김경희가 즉시 중국 공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경감님, 긴급 상황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내일 아침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 너머 왕경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작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구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김경희는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경찰이 움직입니다. 오늘 밤 안에 구출할 겁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무사히. 아빠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이 마지막 위치 특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팀장은 노트북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노트북에서 더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는 수진에게 특정 명령어를 실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경찰관님이 부탁이 있대. 노트북에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걸 열 수 있니? 수지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정보 시간에 배운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응,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 팀장의 지시대로 엄마가 단계별로 설명했고 수지는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캡처해서 전송했습니다. 그 데이터에는 노트북이 접속한 와이파이의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팀장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와이파이 라우터의 맥 주소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 통신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해당 맥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협조를 받은 중국 통신당국에서도 즉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0분 후 화면에 정확한 주소가 떴습니다. 선양시 외곽의 한 아파트 땡땡로의 123번지 선양 화원 아파트 7층 701호. 박 형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보는 즉시 중국 공안에 전달되었습니다. 왕 경감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출동 준비. 선양 화원 아파트 7층 702호다. 15분 후 출발한다. 특수작전 팀원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무전기, 권총, 방패, 그리고 문을 부수는 도구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팀원 12명이 탑승했습니다. 사이렌 없이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범인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서 계속 불안하게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아, 위치 찾았어. 중국 경찰이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야.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김인모가 눈치채면? 만약 경찰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사람한테 들키면 어떡해? 엄마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노트북 소리 완전히 끄고 화면 밝기도 최대한 낮춰. 그리고 경찰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면 그게 경찰이야.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조심할게. 노트북 화면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조정하고 침대 밑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중국 공안 차량들은 선양 화원 아파트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왕 경감이 팀원들에게 작전을 브리핑했습니다. 건물은 7층이고 목표는 701호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계단으로 조용히 올라간다. 복도에 다다르면 신속하게 문을 돌파하고 인지를 확보한다. 범인은 51세 한국인 남성 김인모. 위험 수준은 중급이다. 무기 소지 여부는 불명이니 각별히 주의한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특수작전팀은 조용히 아파트 단지에 접근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팀원들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 범인이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팀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도 조용히 신속하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 숨소리조차 죽이며 올라갔습니다. 왕 경감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5층 도착, 계속 이동. 수지는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인모가 있는 다른 방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살짝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경찰이 지금 건물에 들어갔어. 곧 네 방 문 앞에 도착할 거야. 절대 소리 내지 마.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고 있다. 정말 오고 있다. 구출될 수 있다. 7층 복도. 특수작전팀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복도 조명은 어두웠고 701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왕 경감이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2명의 팀원이 문 양옆에 섰고 다른 팀원들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문을 부수는 도구를 든 팀원이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왕 경감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쾅! 문이 부서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특수작전팀이 돌입했습니다. 뾰동! 경찰! 김인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명의 팀원이 재빨리 그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손 뒤로! 손 뒤로! 김인모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왜 이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왕 경감이 안쪽 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인질 확인! 빨리! 2명의 팀원이 안쪽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도구로 재빨리 따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수진이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요를 꽉 쥐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팀원이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경찰이에요. 한국 경찰이 보냈어요. 이제 안전해요. 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의 끈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끝난 거예요? 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수진은 그제야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공포, 불안,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팀원은 조심스럽게 수진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인모가 수갑에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를 보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숨었습니다. 왕 경감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호할게요. 같은 시각 이천 경찰서 김경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선양 공안국 왕 경감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왕 경감님. 전화 너머로 왕 경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경희님, 작전 성공했습니다. 피해자 무사히 구출했고 범인도 체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왕 경감님. 김경희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부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김경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출됐습니다. 따님이 무사합니다. 그 순간 엄마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경찰관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밤새 함께 고생한 그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구출됐다며.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잠시 후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경찰 아저씨들이 구해줬어.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있는 딸의 메시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빠도 옆에서 화면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 버텼어. 중국 선양에서는 수진이 경찰차에 태워져 병원에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은 수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김인모의 차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안도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옆에 앉은 여경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요. 새벽 1시 30분, 선양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수진은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고 영양실조나 탈수 증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중국어로 말했고 통역을 맡은 영사관 직원이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친 곳은 없다고 하십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먹어서 기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 링거 맞고 푹 쉬라고 하시네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자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김인모를 만났을 때, 관광을 하며 안심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기고 갇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옆에 있던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대기 중이시고 내일 바로 여기로 오신대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우리가 계속 지킬게요. 수지는 안도의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다른 병실에서는 김인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왕 경감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 소녀를 납치했습니까? 김인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7살 어린 학생을 이용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김인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경감이 계속 물었습니다. 여행 이벤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까?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김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피해자는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래는 정말 여행사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안 돼서 빚만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왕 경감은 한숨을 쉬며 기록을 마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고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납치, 협박, 감금, 최소 10년 이상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1월 5일 오전 10시, 수진의 부모님은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경찰이 긴급 여권 발급을 도와줬고 항공권도 경찰 협조로 빠르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2시간 반의 비행 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만날 생각에 벌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선양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은 영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따님은 건강 상세 양호하고 지금 병실에서 쉬고 계십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차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부모님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엄마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 순간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아빠도 옆으로 다가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버텼어. 정말 잘 버텼어. 우리 딸 대단해. 수진은 부모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서웠던 기억, 외로웠던 순간, 그리고 구조되었을 때의 안도감까지.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런 이벤트를 믿고 혼자 중국까지 간 게. 엄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나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무사하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지는 부모님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왕경감이 한국에서 온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천경찰서에서 김경희가 직접 중국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왕경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소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경감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니까요. 범인은 내일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김경희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격경을 넘어선 협력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후 3시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언론사들이 모여들었고 왕 경감과 김경희가 나란히 앉아 사건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중 양국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시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왕 경감이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노트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IP 추적과 사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범인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김경희가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부모님과 재회했습니다. 범인 김인모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납치, 협박, 감금죄로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무료 이벤트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제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빠르게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서 납치된 여고생 노트북 카카오톡으로 극적 구출,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계속 수진의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가족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내일 한국 돌아갈 수 있대. 괜찮겠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 내 방. 다음 날 아침 1월 6일 수진과 부모님은 선양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영사관 직원과 중국 경찰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왕 경감이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잘 버텼어요. 당신의 침착한 대응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수진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수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있었던 이 도시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진 가족은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공항에는 이천경찰서 경찰관들과 일부 기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심리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들 덕분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은 집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고 수진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한국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자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창가의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날 떠났을 뿐인데 마치 몇 달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부드러운 촉감, 안전한 공간. 집이다. 정말 집에 왔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식탁.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천천히 가도 돼. 충분히 쉬고 마음 정리되면 그때 가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죠? 다들 뉴스 봤을 텐데. 엄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친구들도 다 이해할 거야. 다음 날 이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 김인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경위가 수진의 집을 방문해 설명했습니다. 김인모는 특수감금죄, 약취 유인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재판은 약 2개월 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수진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하나요?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수진은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 연계해준 전문 상담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상담실은 따뜻하고 아늑했고 상담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요. 수진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니 조금씩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갇혀있던 그 방, 그 사람 목소리.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진 씨가 그 상황에서 정말 용감하고 침착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연락하고 사진을 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기력한 피해자만은 아니었다는 것,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 사실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수진은 학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첫 등교날 교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선생님들의 걱정, 그리고 혹시 모를 소문들. 하지만 교실 문을 열자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수진아, 잘 돌아왔어.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담임 선생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천천히 적응하면 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친한 친구 민지가 다가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짜 걱정 많이 했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점심시간, 친구들이 수진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겠다. 어떻게 버텼어?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찾고 있을 거라고, 경찰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연락한 거 정말 천재적이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수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휴대폰은 빼앗겼고 노트북밖에 없었거든. 그냥 살고 싶었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길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것,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잘 대해줬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인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무료 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셋째 날 갑자기 저를 아파트에 가두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못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격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김인모는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감금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신체적 폭행은 없었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악질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수진의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안 나서며 수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김인모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다시는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시간인 것 같아요. 봄이 왔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 3개월이 지났고 수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학교 성적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돈독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해외여행 안전 가이드북을 보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뭔가 해야겠어. 수지는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학생들을 위한 해외여행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료 이벤트의 위험성, 여행 시 주의사항, 위급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수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노트북이 있었고 와이파이가 연결됐고 경찰이 빨리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무료 이벤트는 의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일정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강당에 있던 학생들은 수진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발표 자료는 다른 학교에도 공유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해외여행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수지는 아직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하게.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수지는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돕는 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 그런 것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지는 말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수진 씨라면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그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지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자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줘서. 엄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포기하지 않았잖아. 네가 스스로를 구한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은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작은 도구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경험은 수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수진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며 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동시에 그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수지는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 수지는 한 강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청소년 안전교육 세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 중국에서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박수진입니다. 청중석에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의 무료 제안은 항상 의심하세요. 둘째,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무료 요행이라는 말에 솔깃했고 경계심 없이 낯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라는 작은 도구가 있었고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찾고 있을 부모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경찰이 8시간 만에 저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수진이 진주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연락수단이 곧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어도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PC방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자세한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숙소 주소, 가이드 연락처, 항공편 정보까지 모두 공유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망이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수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나서 힘들지 않으세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약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도 선배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사건 이후 해외여행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때 너를 중국 보낸 거 지금도 미안해. 수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어서 간 거고 나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제가 구조됐잖아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 저랑 연락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가족의 사랑,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과 중국의 경찰이 협력해 소녀를 구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IP 추적, 사진 분석, 실시간 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생명을 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7세 소녀가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용기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의 무료 이벤트는 항상 의심하세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둘째, 출발 전에 가족에게 모든 일정을 상세히 알리세요. 숙소 주소, 연락처, 일정표까지 모두 공유하세요. 셋째,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매일 한 번씩이라도 가족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넷째,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하세요.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주변 사람들, 무엇이든 활용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들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수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8시간 만에 구출된 것은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수진이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고 경찰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겨울, 중국 선양의 추운 밤, 노트북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던 17세 소녀. 엄마, 나 지금 중국 어딘가에 갇혀 있어. 무서워. 그 메시지가 생명줄이 되었고 6시간의 실시간 교신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한중 양국 경찰의 신속한 공조가 소녀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기적이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현재 수진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한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7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소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주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